제가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면 숨이 막혀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백신 3번 다 맞았고 바이러스 걸렸다가 이제 나은 지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옮을 일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과정주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렇게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네, 2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자녀를 가질 수도 있게 될 거고요. 또 자녀를 한번 키우시고 이렇게 뭐 청년 아이들이 이제 청년 시기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다시 그게 또 돌아서 손주들을 또 돌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금방 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육 문제를 이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고생도 하고 고통도 받고 그러고 있죠. 이제 사회적으로 하여튼 뭐 그런 게 너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교회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올바른 교육, 이상적인 교육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판교 바로 위쪽에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독수리 기독학교라고 이제 하는 그 학교에서 저희 학교 안에 이제 그 학교 기독교 학교 연구소라는 게 있고 그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아서 학교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교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의 모습에서 훨씬 나아진 학교로 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가 개교한 지 이제 21년째예요.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제일 오래된 학교들 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사실 대안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20년 동안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오고 해왔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교육의 모습 그거를 뭐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잘 이렇게 실현을 이제 해오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이제 안정화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주년이 돼서 20주년 되면 20주년 행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20주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20주년 행사를 쭉 이렇게 준비해서 차례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20주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도 독수리 학교 이야기 가제이지만 그런 책을 지금 준비해서 8월 말쯤에 이렇게 낼 계획으로 있고 그것과 이제 별개로 저도 이제 독수리 학교의 고유한 어떤 이제 방식과 원리를 담은 거를 책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8월 말 정도에 내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딱 불러주신 거예요. 여름이 지났으면 제가 아마 이제 요청하셨어도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책을 내면 굉장히 히트할 것 같아 이런 예감이 이제 있습니다. 네. 제가 내는 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책은 일단 이제 그 책 판매 목표를 10만 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 빵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 성심당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했죠. 그 성심당을 배경으로 한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했었는데요. 그 책을 편집해서 출판했던 그 출판사, 그 출판사에서 저희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라, 과정주의 교육이라는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사 소개가 있는 이쪽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제 강사 소개 이렇게 오늘 드릴 때 저는 이제 아들 교육 전문가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1, 2, 3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저쪽에 나오니까 더 좋네요. 이제 아들만 3명 키워서 사실 딸은 잘 모릅니다. 딸의 생각이나 딸의 생리는 잘 모르는데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훨씬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남자애들만 새 키운 집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3명 좀 키워보니까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방황하는지, 얼마나 이제 부모들의 속을 썩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통제불능인지 이런 거 제가 너무 잘 느껴왔고요. 저희 아이들도 셋이 다 너무 다양해서 그러나 이제 막내가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해줬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25주년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놀러 다니겠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과정주의를 이야기할 텐데요. 성경 다니엘서 3장에 거기 5절, 6절 그리고 12절, 17절과 18절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좋은 모델, 어떤 모델이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그 어떤 모습을 제일 모범이 될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부분들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바벨론, 그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 사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사회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저렇게 왕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따라야 되잖아요.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면 12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더라. 이 말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뻔히 보이는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중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소신껏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과정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죠. 17절, 18절에 가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왕이 우리를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진 않을 것이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안전하게 풀무불에 가도 타지 않고 안전하게 되는 것일 텐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과정주의, 저희 학교는 과정주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주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강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이 다니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과정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금신상에게 절하라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바벨론에 있었던 지금 이 일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라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까지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부추기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욕에 걸리도록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수천 년 전에 그 상황이나 요즘이나 뭐 그렇게 다르다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상황이 우리가 전시는 아니지만 이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참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렇게 되고 했을 때요, 한 15년 뭐 이렇게 전이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교육 관련된 책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큰애가 이제 초등 저학년쯤 됐을 때까지 너무 이제 순진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습 복습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공부 따라가서 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저희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고학년 올라가고 할 무렵에 책들,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쭉 보니까요, 그 눈에 딱 띄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책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 혹시 이 제목 보신 분 있어요? 네, 책을 보신 분 없습니까? 책을 보신 분이 혹시 없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교육을 하지 않고 소신껏 이렇게 하신 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 4학년에 평생 성적 결정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어요? 이건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죠?
이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요때 초등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스타트를 이때 같이 하지 않으면요, 선행학습을 해서 나가는 그 팀에 합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초등 4학년 때부터 뭘 하냐 하면 저 때부터 선행학습 하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거 이렇게 하고 초등 5학년, 6학년쯤 되면 중학교 1, 2, 3학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해서 선행학습을 쫙 해야지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가 좀 수월해지고요. 네, 한번 돌렸던 거를 다시 하니까. 그리고 그 특히 저 외국어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데 외고는 과외를 막 돌리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사고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영재고하고 이제 과학고는 조금 다른데요. 거기는 진짜 머리 좋아야지 가는데 저 특목고들, 저 자사고 이런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 4학년 때부터 이렇게 굴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검증된, 초등 4학년 때부터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했다가 머리가 망가진 애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와서 퍼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저렇게 해야지 특목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이게 부모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명제여서 저걸 많이 했죠. 외국어 고등학교가 전 과목 성적을 보던 시기까지는 저 원리가 정말 잘 맞았어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었어요. 요즘은 외국어고에 들어갈 때 영어 성적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이 초등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작정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뭐 저렇게까지 하냐 이랬는데, 그리고 저희 애가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고 할 때 저렇게 안 했죠, 저는. 안 했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애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 갈 때 저런 거 안 해도 4, 5, 6학년은 잘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먼저 좀 공부하는 걸 안 해놓으면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면 중학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생겨요. 중학교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가요, 중학교가 아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저희 학교처럼 학생들을 책임 교육을 해주는 이런 학교에 가면 선행학습을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 중학교는요, 학교가 지금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책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요. 애들이 몰라도 그냥 지나갑니다. 애들이 뭘 모르면 걔한테 맞는 숙제를 내주거나 뭘 해서 그 아는지 확인하고 빵꾸 난 데를 이렇게 거기 메워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가 그거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냥 선생님은 진도 나가고 뭐 숙제도 별로 안 내주고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애들이랑 알아서 학원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 공교육의 문제죠. 학교가 책임 교육을 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챙겨주는 학원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어,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거기서부터. 근데 그 4학년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학원에 의존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이 딱 생기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학원의 경쟁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학교를 왜 다닐까 싶을 정도예요. 학원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해서 한 4년 정도를 이제 대치동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저희 둘째는 이제 대치동에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둘째가
그 이제 대원 외고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좋은 학교에 보내면 그 학원 안 보내도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 네가 알아서 그냥 혼자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고사 볼 때까지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턱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했는데 그, 그 비슷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걸로 등급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자신감 있게 시작했다가 중간고사 딱 보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원 등록했어요. 학원을 이제 아주 많이 한 건 아니고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만 했는데 학원에 딱 가니까 그 바로 이제 이렇게 몇 문제 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딱 올라가는 그 제가 이제 대치동의 그 시스템을 보면서 대치동에 가지고 있는 이 그 사교육 요 체계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그거를 정말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이제 여기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요 패턴으로 가면 개인이 혼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잘 해봐야지. 그 이제 웬만한 천재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 최소한 한 뭐 얼마간의 몇 사람의 그룹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해야지만 가능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그 부정행위 같은 게 이제 종종 일어납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숙명여고 그 쌍둥이 사건 아시죠? 슬라이드 저기 좀 넘겨주시고 나서 할게요. 숙명여고 네 넘어갔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이거 뭔지 아시죠? 이제 부정행위가 발각된 거예요. 이렇게 부정행위까지 하는 거는 더 너무 심각한 거고요. 그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이제 심하게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그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숙명여고의 그 쌍둥이 자매, 숙명여고가 그 대치동에 그 이제 거기 있죠. 그 좋은 학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주 치열한 학교 중에 하나죠. 그 쌍둥이 자매인데 1학년 때 121등, 각각 문과, 이과에서 121등, 59등 하던 이제 이 친구들이 2학년 1학기에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애들한테서, 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난리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쌍둥이가 똑같이 1등. 그러니까 막 의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쌍둥이들이 어떻게 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게 이렇게 밝혀졌어요. 보니까 저런 이제 메모지에다가 객관식 답 쭉 쓰고 24, 24, 1, 3, 2, 뭐 3, 3, 2, 1, 2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옆에 주관식 답을 쭉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걸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그 시간 딱 되기 전까지 저거 가지고 열심히 외운 거죠.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 딱 시작해서 시험지 딱 받으면 거기다가 저걸 빨리 옮겨 썼어요. 시험지에다가.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옮겨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답에다 기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등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답을 누가 저기 했습니까?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저거를 유출해가지고 딸들한테 가르쳐주고 딸들은 저걸 외워서 한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는 간혹 그 교무부장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알려줬는데 그 이후에
과목 선생님들마다 그 정답이 잘못됐다 뭐 이래가지고 수정한 거 있어요. 그거까지는 애들한테 못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얘들이 그 틀린 답도 똑같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이제 나온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기 내신 시험하고 모의고사 시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신은 저 2학년 1학기 때 국어, 영어 다 1등인데 같은 시기에 모의고사 본 거는 뭐 459등,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심할 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통이 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음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쌍둥이들이 뭐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 수상 뭐 상 받는 것도 막 이렇게 휩쓸어서 둘이서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44개를 받았어요. 세상에 요즘 상을 저렇게 많이 주나요? 1인당 22개씩 받은 거잖아요. 네. 그 도대체 대학에서 뭘 요구하길래 상을 세 학기 동안 한 사람이 22개씩 상을 받도록 저렇게 학교에서 이제 줬어야만 될까? 네. 이게 우리 애들이 다니고 있는 강남의 8학군에 있는 여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의 모습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쌍둥이들 아버지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쌍둥이들은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됐습니다. 저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답 적어 놓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얼마나 좋은 대학 가고 싶었겠어요? 한 3등이나 5등 정도만 했어도 그렇게 발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둘이 그냥 1등 하는 바람에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게 발각되고 나서도 저 쌍둥이들이 끝까지 발뺌을 하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저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서 저렇게 했을까요? 서울대 가고 싶어서, 의대 가고 싶어서 저렇게 했을 거예요. 스카이 가고 싶어서. 거기 안 가면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 사건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기는 이제 부정행위까지 해서 한 사례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거의 저 사람들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상황은요, 최근 몇 년 전부터 큰 변화가 있기 전에 그 상황이에요. 시대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주변 상황이 큰 변화가 있기 전에도 저런 식으로 해서 뭔가 관리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면서 애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야지 내가 미래에 어떤 직장을 얻고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려운 게 지금 생겼어요. 이 학교도 되게 지금 심각하고요. 그 학생들이 제일 답답할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막 그 학원 다니면서 국영수 사과 이렇게 공부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대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 저기 이제 계시는 분이 저희 할머니 교장 선생님인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2017년도 2월에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새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교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 구글에 저기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저 인공지능한테 졌잖아요. 우리 전혀 예상 못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진짜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융합되는 속도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들을 같이 융합해서 뭘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까 했던 그런 일들이 구현이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됐죠. 지금 이 일이 대학 교육에서 이렇게 다루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게 뭐 그렇다고 영향을 줄 게 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됐죠. 저런 것들은 어차피 대학 가서나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그냥 국수사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도 되는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세상이 참 예전에 우리가 그냥 살던 세상하고 너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특이했던 일인데요.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홀로그램하고 결혼한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예. 옛날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홀로그램하고 왜 결혼을 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사람하고 결혼하지. 근데 이 사람이요, 35세 공무원인데 자기 직장 상사 여자한테 이렇게 되게 구박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실제 사람 여자가 싫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는 홀로그램 여자하고 결혼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인형이 캐릭터가 가상의 아이돌 스타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모형인데,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인공지능 스피커가 곧잘 저 남자하고 곧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 사실 저게 안 될 텐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니까 사실은 간단한 어떤 대화들을 하고 이러니까 싫은 말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어차피 나는 좀 비혼으로 이제 그냥 어차피 살려고 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의 저 가상 아이돌 스타가 저렇게 마치 내 배우자처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이제 결혼식도 하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니까 부모님하고는 이제 척을 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걸 많은 사람들이 저걸 사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데 저걸 사회가 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이제 세상이 된 거라는 거죠. 전통적인 사회에서 뭔가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근데 기술 때문에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4차 산업혁명 요기 되면서 기술이 많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거죠. 빅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유 경제, 또 수명을 연장하려는 불사의 노력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실업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도 하고, 네. 플랫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막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너무 유명하죠 지금. 네. 벌써 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왜 너무 위험하다고 할까요? 네.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한데, 예. 또 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결국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 근데 제너럴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그 여러 분야에서 최근에 그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어느 정도로 이제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이런 걸 이제 찾아보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받은 그 아이들이 저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한 거죠.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로봇들인데요. 로봇.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마존의 그 물류 창고에 가면 저 이제 동그랗고 요런 이제 로봇 키바라는 로봇이 그 넓은 창고에서 물건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아디다스 신발 공장인데 거의 사람 없이 그냥 저렇게 움직이고요. 아우디 자동차 공장에도 로봇이 거의 이렇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일자리 주려고 배려 차원에서 들어가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저기 예전 같으면 저기 일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거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 이제 공장 자동화 저거는 이제 원래 예전부터 꾸준히 발전돼 와서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 산업 동향을 보면서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친구 로봇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저 카테고리에 있는 로봇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있던 로봇은 그 친구 로봇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소니에서 만든 한 20년 전에 나왔던 아이보라는 로봇이 있어요. 강아지 로봇이에요. 친구. 근데 그 이후에 그 2017년도에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실 때 뭐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셨냐면 일본에 페퍼라는 로봇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방송에서 어디 보셨나 봐. 너무 신기하더라. 이거 우리 학교에도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뭔지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 얼굴에 팔다리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일본 말을. 그 지능 대화 수준은 한 7세 정도 돼요. 7세. 7세 어린애 정도가 대화하는 수준을 하니까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 페퍼라는 로봇이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냐면 그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들 말벗 되도록 하는데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언어 발달 장애가 있거나 한 애들 말 이렇게 연습하는 그 용도로 쟤를 이제 쓰는데요. 돈도 많이 비싸지 않아요. 한 200, 300만 원 정도 하고 매달 이제 그 메인티넌스 비용으로 3, 4만 원인가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소피아나 쉐이퍼 같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는 로봇이 감정은 못 담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페퍼 만드는 회사에서도 못 담는 건 없다. 논리적인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도 이런 수치로 다 변환해가지고 그 감정 생성 엔진 이런 거 만들어서 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은 이게 로봇이다라고 알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저 로봇을 대하는 사람은 마치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로봇인데 어떻게 감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감정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저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저 전투 로봇 이런 거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에서 저 이제 스파트 미니나 아틀라스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제가 저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국영수 사과 공부하는 걸로 이런 세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로봇이 지능이 없으면 그냥 기계 덩어리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저 스피커 같은데 이제 저기 인공지능 넣어서 비서 기능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저 메타휴먼, 메타휴먼 같은 저 온라인상에서 일종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저런 그 인공인간, 인공인간인데 저기에 뒤에 지능을 붙여놔가지고 실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보면 진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저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자율주행하는 거, 저기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잖아요. 그 외에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리고 지금 뭐 5G 완전하게 지금 실현은 안 됐지만 이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 활발하게 쓰이면서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능해졌어요. 네. 인터넷이 어디나 거의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군데군데 보면 이런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이 다 센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 있든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너무 편해졌고, 보안상으로는 좀 취약해졌고, 이제 그 독한 마음을 먹은 나쁜 악당이 있으면 우리 삶을 그냥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는, 예전에는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런 이제 IT 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도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느라고 이제 이런 쪽을 안 본 지가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한 15년 만에 제가 놀라운 기술들이 발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12년도에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저 교수님이 발표했던 기술이에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죠. 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내고 정상인 걸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술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5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술도 나왔어요. 블록체인 저기 기술이죠. 비트코인. 저희 교장 선생님이 2017년도에 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걸 좀 알아보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인공지능이고 무슨 빅데이터하고 뭐 다른 것들, 사물 인터넷이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저 비트코인 저게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017년도 3월에. 그때 일단 이해는 안 됐어도 일단 샀어야 됐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원이었어요, 한 개. 일단 사놓고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이해를 하느라고 이제 안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지금은 저게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해가 안 돼도 이제 사놨었으면 50배 이렇게 뛰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우리 교장 선생님 직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면 일단은 하고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기회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조금 지나서 이제 보니까 저게 아직은 뭐 이제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폐 어떤 체제 이런 거에 엄청나게 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기 사용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저게 이제 단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저 기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라고 대체 불가능 토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온라인상에 저 NFT를 붙여놓으면 디지털 파일이지만 원본으로서 이렇게 딱 지정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거가 막 거래도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외국에도 이제 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올해인가 작년에 상장됐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회사를 상장을 했어요. 예, 상장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회사 가치가 뭐 몇 조 원이 됐습니다. 저 위메이드 저기 이제 CEO 대표인데요. 저 장영국 사장이라고 제 이제 그 대학원 저 연구실 후배인데 옛날에는 막 이제 너 뭐 하냐 그러면 그 무슨 작은 게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매출의 한 90%는 고스톱 게임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거든요. 야, 뭐 고스톱 게임 가지고 돈 버는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랬는데 저분에서 계속 하더니 위메이드라는 회사 NFT 저기 하는 회사의 CEO가 됐고 회사 가치가 수조 원이 됐으니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내놨으면 좋았을 걸. 네, 그 제가 게임 싫어했고 특히 고스톱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해서 조금 이제 사실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멀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포넷이라는 회사의 이제 이수정 사장님인데 기부 플랫폼,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체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열심히 교회와 이렇게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저 위쪽에 세 줄이 있는 것들 중에서 애플만 제조업을 겸해서 하는 데고 나머지 이제 열 몇 개 회사들은 다 제조업이 아니죠. 온라인상에 또는 IT 무슨 망으로 연결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 딱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저 회사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게 최근의 특징이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도 저 회사들이 세상을 꽉 잡고 갈 것 같아요. 특히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 회사들이 아마 세상을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또 게임 많이 하는 그 애들은 넥슨, NC소프트가 꽉 잡고 있죠. 낮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지배하고 있고 밤에는 NC소프트하고 넥슨이 그냥 세상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저렇게 이제 살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들 중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TSMC라는 대만의 저 반도체 회사가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상화폐 채굴 하느라고 막 그래픽 카드 수요가 엄청 이제 늘은 바람에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저 그래픽 카드 회사 엄청 이제 성장했고요. 테슬라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 대체하느라고 저렇게 좋은 몇 개 회사들 말고는 그 시가총액 상위 랭킹에 이렇게 쭉 있는 회사들이 전부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저 회사들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저 회사들이 수익을 엄청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 급여도 엄청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점점 더 취직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 애들 중에 저기 취직할 수 있으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고요. 저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하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기본소득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요. 저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배민 라이더, 뭐 배민 같은 이제 그 주문 어플, 배달 어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많이 생긴 직업이 뭐냐면 배민 라이더가 많이 생겼어요. 대신에 그 배민 고기의 그 플랫폼 이용하지 않고 옛날에 개별적으로 배달하던 중국집의 배달원 뭐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쭉 없어진 거죠. 거기 이제 배민에 딱 모여서 배민 라이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에 못 들어가면 제일 잘 갈 수 있는 데가 배민 라이더예요. 쿠팡맨. 점점 더 그 1등이 많은 걸 먹고 2등, 3등, 4등은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네, 그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저런 큰 변화들이 있는 걸 쭉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저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어, 일자리도 찾고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뭐 기본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뭐 수업 시간 딱 짜여져 있고 국영수 4가 뭐 이것도 뺄 수가 없고 저것도 뺄 수가 없고 음악도 가르쳐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거든요. 저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최근 이제 2년간은 이제 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하고 이런 게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도 에듀테크라는 이제 이런 그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교육 분야의 기술, 에듀테크 이게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학교가 돌아가는 거에 익숙해지려면 아마 시간이 한 2~5달 아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움직이는 방식이 기본 돌아가는 로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 시기에 딱 그 시작이 됐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막 퍼지면서 학교 등교가 이렇게 3월, 4월로 막 연기됐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저희 학교가 제일 먼저 개학을 했어요. 2월 넷째 주에 개학했어요. 2월 넷째 주에 딱 개학해서 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학교를 진행했어요. 다른 데서 못했거든요. 한 4월 정도 가서나 이제 개학했는데요.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학교 자체,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대학 같으면 대학마다 자기 자체 강의 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헤비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게 있어도 그냥 줌 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학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2년쯤 지나니까 이것저것 써보고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기본 플랫폼을 쓰는데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서 학교 학사 관리가 다 거기서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저기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구글에서 만든 요것도 있고 애플에서 만든 LMS라고 강의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LMS라고 일반 학교에서 뭐 자기들 따로 이렇게 개발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 세 개 저런 것들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좋으냐? 학교 입장에서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술을 잘 모르는데요. 저거 가지고서 수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오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고 애들이 요즘 계속 그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못 오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학교 나와 있고 일부는 집에 있는데 저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같이 들어와서 학교에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지만 집에 있는 애들은 저 구글 클래스룸과 그 구글 미트 같은 그런 이제 화상 회의하는 시스템 통해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서 같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죠. 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강제로 쓰기 전에 비해서 얼마나 수업 방식이 이게 블렌디드 수업 방식이 확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저기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해제가 되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을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되게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AI 튜터가 생겼어요. 특히 이제 주요 과목들, 수학, 영어,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음악, 미술 이런 다른 쪽에도 적용되고는 있는데요. 요새 너무 유명해진 게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거 있어요. 홈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주로 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이제 그 태블릿 주고 애들이 다 요거 보고서 공부해요. 중학생은 전 과목 다 공부합니다. 네. 옛날에 학습지를 그냥 단순히 넣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 애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 이렇게 이제 해서 틀리면 그거를 그냥 그 틀린 문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틀린 문제와 똑같이는 않은데 그런 패턴의 문제를 제너레이션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네. 약간의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저 아이스크림 홈런이 이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완전 데이트를 해가지고 초중 저기를 석권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요, 저건 되게 기본적인 거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우리나라 회사인데 리드라는 회사가 토익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저기도 투자 자금을 엄청 많이 수백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수학, 특히 이제 수학이 문제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드 스페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저 인공지능 AI 튜터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쓸 수 있게 쭉 해주고요. 미국에도 이제 메티아라고 하는 저 이제 있어가지고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것 같고요. 알렉스라는 거는 이제 대학 어느 대학에서 이제 저거 쓰고 있는데 저 알렉스라는 AI 튜터가 이제 수학 보통 이제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강의 쭉 하고 그 조교들이 있어가지고 그 뭐죠 실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조교들이 채점해주고 하는데 저 알렉스를 도입하고 나서 그 이제 캘큘러스 1학년 때 보통 듣는 수학 수업에서 이렇게 패스하는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예전에는 뭐 50%였는데 저거 도입하고 나서는 80% 이렇게 한 30%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알렉스가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진짜 사람이 하는 건지 저 인공지능이 하는 건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핀란드에서도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그 AI 튜터 기능을 가진 빌레, 클랜드 이런 것들을 써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저런 것들 중에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저거를 찾고 있죠. 네, 저걸 찾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에 저런 게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이제 뭐 학교들 중에서 시험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는 수학 AI 튜터를 이렇게 도입해서 적용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장비들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3D 프린터 이런 거 되게 좋고요. VR 기기, 과학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VR 이렇게 끼고 우리가 이제 그냥은 잘 몰랐던 것들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전자칠판 같은 거 옛날에도 있긴 했지만 너무 비쌌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레고 마인드스톰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코딩할 수 있게 또 로봇 같은 거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앞에서 되게 거창한 기술들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막상 학교에 와서 하려면은 뭐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학교에서 적용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네.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코딩을 의무 교육해야 되겠다. 한 5, 6년 전에 뭐 2018년인가 19년부터 이제 코딩을 의무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한 학기씩 공부하도록 이렇게 뭘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인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의무 교육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되니까 우리 학교는 빤한데 뭐 6교시 정도까지 수업 시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 은미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런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코딩을 해야 된다니까 학교에서는 별로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판교 같으면 유명한 이제 코딩 교육기관이 생겼어요. D랩이라고 데디스랩이라고 D랩이라는 코딩 교육기관이 생겼습니다. 네. 그 기관 외에도 그게 대표적인데
여러 코딩 학원들이 생겨서 학교 바깥에서 저거 하고 있죠. 네. 인공지능은 아직은 이렇게 막 생기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아직 그 학교에 한다는 게 아직 그 막 대대적으로 적용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거를 하면 그러면 기존에 공부하던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학교의 틀을 아예 무너뜨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학교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이 칸 아카데미라는 이거는 이게 아마 인도 사람이었나 학교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였나 하여튼 그 자기 조카인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로부터 시작했는데 빌 게이츠 재단에서가 돈을 대서 이게 확대가 됐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제 수학 그 코스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이제 초중고 과정에 필요한 그 과목들 대부분의 뭐 수학, 과학 과목, 사회 과목 같은 것도 이제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 보면 고등학생 때 애들이 대학의 그 기초 과목들 AP 과목이라고 하는 거를 몇 개 듣는데 그 AP 과목도 이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커리들을 쭉 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용하는 정책을 쓰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학교도 사실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의 수학은 우리보다는 이제 같은 또래에 비해서 조금 이제 쉽거든요. 우리 수학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저게 이제 그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과정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거 가지고서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공부를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게 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이게 개교해서 한 2년인가 3년 지났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한테 되게 쇼킹했었는데요. 그냥 고정 캠퍼스가 없어요. 미국이랑 뭐 한국하고 어디 몇 군데 세계 몇 개 나라를 이렇게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저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주로 수업은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그 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미네르바 스쿨이 쓰는 자기들 전용 그 LMS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스템은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우리 줌 지금 많이 이용하는 줌에는 그냥 그런 게 없는데 저 LMS에는 학생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리포팅을 해주는 것들이 딱 돼 있어가지고 누가 충실하게 참여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해서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그 교수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가고 이러는데 저희가 한 3년쯤 전인가 저걸 보고 되게 쇼킹했죠.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저거는 대학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우리는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지? 저건 안 될 거야.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저렇게 했어야만 됐었어요. 2년 동안. 중학생들도 데리고. 네. 그리고 이 미네르바 스쿨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무슨 교과목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한 학기에 다루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학 원론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제별로 경영학, 정치학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실제 주제를 하나 잡아놓고 그냥 한 학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수사가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환경 문제 이렇게 해놓고 그게 한 학기 과목이고 그런 식의 이제 주제 중심의 학습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과격한 학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굉장히 경직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교육의 다양성이 좀 이렇게 훼손된 상태고 교육 수요를 이렇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아마 한 300개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제 생긴 대한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드리미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애터미라는 그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신 그 회장님이 세운 학교예요. 요건 이제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세운 대안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해화역 그 앞에 있는 그 마로니에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는 이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뭐 넥슨 뭐 이런 그 벤처 창업 예전에 창업 1세대 그 분들이 뭔가 이제 교육의 혁신을 이뤄보자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모아서 돈을 수십억 내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학교는 그 전통적인 학교랑 그 커리큘럼 구성이 그냥 완전히 달라요. 이 학교들은 국영수 사회 과학 이렇게 시간표 짜서 공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 일단 한쪽은 기독교 학교고 한쪽은 그냥 일반 학교인데 기본적으로 주제별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학기마다 공부해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렇게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요번 쿼터, 요번 두 달 이제 1년 이렇게 네 쿼터로 나눠서 보통 첫 번째 쿼터에는 학생들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정하죠.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나면 이제 전쟁을 요번에 주제로 하자. 이러면 이제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국수사과를 차례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전쟁과 관련된 것, 그 전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국어 쪽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쭉 뽑아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그렇게 하고, 사회 쪽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거 쭉 뽑아서 조금 공부하고, 과학도 전쟁과 관련돼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오전 내내 그 전쟁이라는 주제로 팀 학습하는 거, 팀 프로젝트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리고 최근에 이 기술이 발전해서 중요한 코딩 기술, 또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메이킹, 뭐 뭔가 공작을 하거나 3D 프린터로 만들거나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줘서 그걸로 프로젝트를 하도록. 그래서 여기는 마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는 책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가면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에 따른 아웃풋이 뭔가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기는 그냥 우리 옛날에 그 무슨 공고 같은 뭐 그런 특성어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 어려운 거 공부하지 않고 프랙티컬한 거 뭐 좀 공부해서 뭐 만들어내는, 이게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 학교들은 특성화고는 아닌데 그리고 현대의 최신 기술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거를 애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저기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레벨이네요. 애들이 조금 더 어릴 때 그런 기술들을 좀 더 빨리 코딩도 하게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가르치고, 그래야지 인공지능 같은 감각을 기술을 더 빨리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하거든요. 저희 애들 셋 중에서 막내는 저기 거꾸로 캠퍼스에 다녔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하고서는 이제 자퇴하고 저기 들어가서 얼마간 있다가 이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저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저런 것도 가르쳐야 되나? 저는 이제 이렇게 쭉 경험해 보면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천재 같은 애들은 저렇게 가도 되는데 이제 웬만큼 똑똑하거나 보통 애들은 저렇게 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특성화고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석차가 쭉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 갈 공부를 하는데, 좀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특성화고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첨단 기술들, 최근의 기술들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학생이 되려고 할 때
저런 거를 빨리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글 읽기, 책 읽기, 그리고 작문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한 학생이 대학 가서 이제 훨씬 그 수준 있는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하는데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술적으로 저런 학교가 이렇게 혹하긴 하지만 조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좋겠다. 공부를 좀 더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술이 막 복잡하게 변하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대에 갈 수 있을까? 스카이, 인서울 주요대학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막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얘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 5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은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코딩도 좀 해야 되나? 뭐 3D 프린터 같은 이런 거 뭐 메이커 활동도 좀 해야지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그냥 특성화고 가서 공부할 정도의 애들 같으면 지금 코딩 학원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렇게 실제로 프랙티컬한 거 하는 거는 대학 가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지금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사고하고 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지 의대, 스카이, 인서울 주요대학 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다들 고민이잖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네. 스카이캐슬에 저 입시 코디네이터로 나왔던 이제 김주영 선생님, 저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저분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분을 믿고 이제 돈을 이렇게 수억 딱 드리고 딱 맡기는 거예요. 드라마상에서는 1년에 2명만 딱 케어하잖아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저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은 전문가로서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저 목표를 향해서 그 서울 의대를 넣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저기 뽑혀서 들어갔던 애가 예서라는 애였지 않습니까? 저 예서 가족이 지금 저기 아버지가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서울대 의대 간 그 아버지에 의해서 2대째 갔고 이제 그 자식들 중에 저 예서 쟤를 이제 3대째 연속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저거 이제 저 노력하는 거죠. 저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과장돼 있지만 우리 많은 이제 지금 현실 세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이제 마인드로 자녀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저 피라미드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 저 이제 법학 쪽에 어떤 교수였나 차 무슨 이제 교수였는데 집에 저거 딱 갖다 놓고 되게 뿌듯해하면서 그 애들 쌍둥이 애들한테 얘기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정이나 의지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 위치야. 피라미드 어디에 있느냐라고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피라미드 이렇게 딱.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렇게 노골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저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나 교회 다른 이제 성도들한테도 정상에 꼭대기에 올라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야. 그 저런 피라미드 같은 게 있어도 그 중에 어디 내 자리에 적당히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제가 과정주의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사실은 이제 분량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짧게 끝날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 넘어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요. 조금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요, 우리는 절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그 과정을 잘 지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과정주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돈이 많이 생겼는지 또는 이제 뭐 스카이에 갔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스카이에 혹시 갔었더라도 거기서도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는 재산을 많이 갖고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내 인생의 성공 여부와 가치로움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정신을 말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까 그 스카이캐슬에 나온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다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네. 이 피라미드는 이제 저희 학교의 그 중요한 어떤 사상을 이렇게 이제 담아놓은 모델이에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저거를 부르는 이름이 타워 오브 홀리니스입니다. ECS는 이제 이글 크리스천 스쿨 저희 학교고요. 네, 타워 오브 홀리니스. 이걸 저희가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저게 저희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이제 순서예요. 크게 이제 이렇게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목표는 이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사가 그냥 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데 제일 밑바닥에 제일 기본에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성, 신앙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견고한 터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이제 무주공산이다, 아니 뭐 그냥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이라는 그 기초 위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이런 걸 따라서 인생의 목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성품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많은 성품의 항목들 중에서도 경청, 순종, 성실, 정직, 직면, 감사, 절제, 근면, 인내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태도,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써서 저걸 하고요. 그리고 그 머리 쓰는 공부, 학문과 기술, 요거는 제일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바깥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뭐 신앙이고 이런 인성이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성적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원을 막 가서 성적을 좀 이렇게 잡아도 밑에 이제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되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겨우 대학에 가더라도 대학 간 이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밑바탕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이제 3년 과정,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까지는 공부는 저거는 이제 제일 나중이고, 신앙과 저 인성 이 부분을 이제 다듬어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과 액티비티들을 넣어서 저걸 합니다. 네. 저희 학원 안 가니까 학원 안 다녀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방학 때 보충 수업도 없어요. 그리고 저 기본기를 다 잘 다져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를 마칠 때까지 저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잡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저희가 대부분 수능 봐서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적이 좀 나오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애들이 인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거나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하면 끝까지 공부를 하는 거에 성공할 수가 없죠.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요건 조금 더 복잡한데 저희가 이제 영성과 인성과 지성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이제 세부 역량이 생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나눠 놓고 요거 하나하나가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수업도 하지만은 여러 이제 조치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냥 좀 보여드리고요. 그냥 학원에만 맡겨놓고 학교에만 맡겨놔서는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자라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에서는 요거 못 해주기 때문에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반을 허리 메어서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수능에서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국어를 공부할 때 그 과목이 얘기하는 원래 추구하는 그 본질이 있어요. 국어가 추구하는 그 본질이 뭐겠어요? 글을 독해력이 이렇게 아주 좋고 책을 읽으면 뜻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장르의 형태로 자기 의사를 뭐 잘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국어 수업 이제 어떤 그 실태를 봐서는 이렇게 네 개 중에 이렇게 고르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국어 성적이 잘 나와도 글을 잘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그냥 사지선다 골라내기 이런 거 하기보다 이 커리큘럼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합니다. 국어 시간이 1시간에 4시간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되는 거는 일단 100권 독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따로 책 읽어서 또 독서 기록 남겨야 되고 국어 시간이 이제 한 주에 4시간 있는데요. 매 시간마다 레위기하고 히브리서의 그 성경 한 챕터를 이렇게 읽고 그 챕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요지를 쫙 이렇게 압축해서 뽑아내서 그 핵심 요지를 자기 글로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 네, 독해 훈련이죠. 이걸 1년 내내 합니다. 국어 시간마다. 네, 레위기 히브리어.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가지고 그냥 수업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면 1년 동안 그 어떤 매 국어 시간마다 주제를 주고 읽을 자료를 주고 그걸 읽어 와서 이제 2명에서 짝지어서 하브루타 방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키고요. 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뭐 사지선다 이런 거 시험 안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이제 올해 졸업한 이제 고3 졸업한 애들이 저희가 이제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인정을 안 해줘서 수시 전형에서는 대학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학생부 인정 안 해줘서. 그러니까 주로 수시에서는 그 한동대처럼 대안학교 전형이 따로 있는데 그런 데만 이제 한두 명 갈 수 있고 서울 시내 중요한 대학들은 논술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 중에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정시에서 수능 봐서 한 80%가 다 가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논술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에 다 애들이 그냥 논술로 그냥 잔뜩 갔어요. 수능을 봐서 정시에 이제 수능 점수가 조금 안 나오겠다 싶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논술 봐서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논술 시험 부담 없이 그냥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제 생각에 제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인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기에 공부를 잘 따라가는 학생이 100%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공부 잘 따라가는 학생이 한 70% 정도 되고 초등 5, 6학년 때도 공부를 못 따라가는 학생이 10%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가면 한 30%더 가고 고등학교 가면 60% 훨씬 늘죠.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과정주의 이야기할 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잘 봐야죠. 네. 그러면 저렇게 됐을 때 저 초록색에 해당하는 상위권 학생들만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못하면 뭐 다른 것 좀 찾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다른 거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공부가 아닌 난이도가 조금 낮은 공부가 필요한 일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정말 안 되는 아주 최하위권에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뭐 전문 직종에 갈 수 있는 아주 난이도 높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좀 작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목고 가서 하면 되고 특목고에서 상위 10% 애들 가져가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다음에 10%에서 한 60% 정도까지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 가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특성화고에는 대개 이제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가죠. 거기 가면 거기서 직업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죠. 그것과 아예 다르게 가는 애들도 또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대부분 애들이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정주의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쓰는 괜찮아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괜찮아 시리즈 세 가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하던 게 너무 엉망이었어. 네, 그럴 때 네,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야,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저 언니는 이 정도 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잘 해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가 중간에 놓쳐가지고 좀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고 오긴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서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네, 수학 시험 봐서 겨우 70점 나오는 애가 95점 나오는 애처럼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저희 학교는 좀 유리한 게요. 학생부를 대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서로 상대평가 이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나보다 좀 나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능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학생부에서 이 친구가 나보다 등급이 잘 나오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이런 일반 학교 구조에서는 이거 되게 힘듭니다. 네, 그게 또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거 이제 좋은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있어요. 그 애들은 구조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탁 빠져 있으면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는 그래도 얘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얘는 수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30점밖에 안 나와. 완전 수포자야. 이런데 걔가 다니는 학교에는 시험 봤다 하면 이제 수학 뭐 기본으로 7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야. 그런 상황에서 애가 한두 달은 몰라도 1년, 2년 있으면 얘가 완전 마음이 엄청 상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구조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른들이 애를 거기 넣어놓으면 안 돼요. 네. 애들을 거기 두지 말고 얘랑 좀 비슷한 애들이 있는 데다가 해서 그 페이스에 맞게 가도록 해주는 일을 어른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네,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이제 하여튼 요거 할 때 중요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제 정말 이제 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L.A. 프롬이라는 이제 그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적인 삶과 존재적인 삶 이야기했는데, 소유한 것으로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 내가 스카이에 딱 가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제대로 된 적이고, 아니면 나는 별 볼일 없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뭐 스카이에 갔든 아니든 아니면 뭐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 소명에 따라서 지금 요 준비를 하고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을 존재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 있든지 사실 뭐 이렇게 사람 눈치가 보이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이제 존재적인 삶이라고 에리 프롬이 얘기했는데요. 크리스찬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이제 존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크리스찬한테 요구되는 과정주의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과정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주의인데요.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데가 그나마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거의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한번 제가 저희 세 아이들 중에 둘째 아이만 대치동의 학원에 거기 넣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번 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뺄 수도 없고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뺄 수는 없어. 그리고 그냥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못해요. 근데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할 수 있는 어떻게든지 쏟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이제 2년 반 정도 동안 막 그 학원비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AP 과목은 일반 과목보다 뭐 2배씩 더 비싸고, 뭐 애가 스페인어 과여가지고 스페인어 뭐 자격시험 보는데 뭘 해야 되고, 토플인가 뭐 준비하는데 또 뭘 해야 되고, 학교에서 전 다 해줄 줄 알고 이제 대원하고 보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시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애가 그 다음에는 이거를 거기서 나오는 거를 애가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스카이캐슬을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든지 그 최종 결과 서울 의대라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 불법과 이걸 저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얼그러지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요 순간순간 요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만 하겠다. 요 생각을 갖고, 혹시 내가 세상이 다 원하는 이런 거 다 못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과정주의라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과도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의대나 스카이나 인서울대학에 못 가도 괜찮다. 나만의 길로 가면 된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너만의 길로 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에 있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져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앉아서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이제 고생하셨고요. 제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